애미야,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다. 이리 오렴. 촛불이 깜빡이는 거실에서 세영은 시아버지 명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폭우가 몰아치는 밤, 정전으로 어둠에 잠긴 집에서 두 사람만 남겨진 순간이었죠. 아버님, 저도 오래 기다렸어요. 그 순간 세영은 알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남편을 잃은 지 불과 2달.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던 외로움과 절망이 그녀를 이곳까지 이끌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39살 여자를 죽은 남편의 아버지 품으로 내몰았을까요? 그리고 이 충격적인 밤 이후 두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것은 그날 아침 남편 준우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던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9살의 세영은 그날 아침도 평상시처럼 남편 준우를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현관문을 열어주며 건넨 그 한마디가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오늘 저녁엔 좀 늦을 것 같아. 준우는 평소처럼 웃어 보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 뒤에는 세영이 모르는 무거운 짐이 숨어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한 사업, 늘어만 가는 빚, 그리고 아내에게 말하지 못하는 절망감. 오후 3시쯤 세영이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준우 씨, 보호자이신가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 순간 세영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죠.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걱정스러운 시선도,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도 모든 게 흐릿해졌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준우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세영은 그의 표정에서 이미 답을 읽을 수 있었어요. 중환자실 앞 차가운 벤치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준우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준우가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탓이었습니다. 친구들도 동료들도 점점 연락을 끊었고 가족 모임에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거든요. 세영은 준우의 아버지인 명호와 함께 모든 장례 절차를 치렀습니다. 62살의 명호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꾹 참으며 묵묵히 모든 일을 처리했어요. 힘내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저 필요한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세영은 시아버지의 깊은 절망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흘간의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세영은 너무나 고요한 집안을 바라보며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는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났구나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냉장고에 붙어있던 빨간 독촉장들, 책상 위에 쌓인 청구서들이 잔혹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남긴 건 빚뿐이었어요.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 신용카드 대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빌린 돈까지. 세영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남아있는 돈은 고작 50만 원. 월세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이달을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세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리는 적막한 집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밖에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영은 여전히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잠자리에 들 기력도 없었던 거죠. 몸은 굳어있고 목은 뻐근했지만 침대로 가는 것조차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누가 이런 시간에 올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시아버지인 명호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은 먹었니? 명호의 첫마디였죠. 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입맛도 없었고 무엇보다 혼자 먹는다는 게 너무 서글펐어요. 들어가도 되겠니? 명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영은 문을 열어주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명호는 부엌으로 가서 봉지에서 김밥과 우유를 꺼내며 일단 이거라도 먹어 라고 말했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모금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세영은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메말라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김밥을 먹었습니다. 명호는 세영의 얼굴을 살펴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잠은 좀 잤어?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세영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거울을 본 지도 며칠이 됐고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명호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과 여기저기 흩어진 청구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겠구나. 명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세영이 받자마자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준우 씨 부인이시죠? 대출금 상환에 대해서 얘기 좀 해야겠는데요. 채권자의 전화였습니다. 세영은 당황하며 지금은 곤란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걸려왔습니다. 다른 번호에서 또 다른 번호에서 언제까지 기다려드릴 수는 없어요. 빨리 연락 주세요. 협박조의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들려왔죠. 세영은 결국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명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세영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했습니다. 세영아, 혼자서는 이 모든 걸 감당하기 힘들 거야. 명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분간 내가 여기서 같이 지내면 어떨까? 세영은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명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장례 치르는 동안 보니까 너 혼자 두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이더라. 위험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세영이 물었죠. 명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채권자들이 계속 전화하잖아. 이런 상황에서 여자 혼자 있으면 혹시 모르잖아.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걱정이다. 사실 세영에게는 의지할 친정도 형제도 없었어요. 세영은 명호의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울리던 전화벨 소리를 떠올리니 확실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도 불편하실 텐데요. 나도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아. 명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준우도 없고 준우 엄마도 7년 전에 먼저 갔고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 때가 많다. 명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영은 깨달았어요. 시아버지도 자신만큼이나 혼자였다는 것을. 그때 다시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세영은 움찔하며 전화를 바라봤어요. 받기도 싫고 받지 않기도 무서웠습니다. 명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준우 아버지인데요. 지금 상중이라 좀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상대방이 뭔가 말하자 명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렇게 급하신가요? 알겠습니다.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명호는 세영을 바라봤습니다. 이거 정말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세영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사실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밤이 되면 온갖 생각이 몰려와서 잠들기 힘들었고 낮에도 전화가 올까봐 늘 불안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다면. 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호는 안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짐은 많지 않으니까 오늘 저녁에 가져올게. 당분간만이야.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각자 살면 되지 뭐. 명호는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죠.
서로에게 기댈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날 저녁 명호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왔어요. 손님 방에서 지낼게. 세영은 이불과 베개를 가져다 주며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명호와 세영이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로 어색해서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어요. 명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화장실을 사용하고 세영이 출근한 후에야 부엌을 이용했습니다. 저녁에도 세영이 먼저 씻고 들어간 후에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봤죠. 하지만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세영이 회사에서 돌아오니 거실에서 깜빡이던 형광등이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하셨어요? 세영이 물어보니 명호는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뭐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며칠 후에는 부엌 싱크대 아래쪽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고 있던 것도 고쳐져 있었어요. 세영은 그동안 양동이를 받아놓고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명호가 공구를 사서 완전히 수리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쯤이야 쉬운 일이야. 명호가 말했지만 세영은 남편 준우가 살아있을 때도 해주지 않았던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명호의 손길은 더욱 세심해졌습니다. 세영이 아침에 출근할 때면 조심해서 다녀와 라고 말해주었고 저녁 늦게 돌아올 때는 현관에 불을 켜두었어요. 작은 것 같지만 세영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생강차 사건이었어요. 세영이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한 번 언급했을 뿐인데 다음 날부터 현관 앞 작은 테이블에 따뜻한 생강차가 놓여 있기 시작했습니다. 보온병에 정성스럽게 끓여서 담아놓은 거였죠. 아버님, 이런 것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세영이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워 말했어요. 그러자 명호는 그냥 내가 마시던 거 조금 더 끓인 것뿐이야. 부담 갖지 마.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영은 알고 있었어요. 명호가 일부러 시장에 가서 생강을 사온다는 것을. 점심시간에 혼자 집에 있던 명호는 세영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냉장고에 재료가 있길래 그냥 만들어 봤다고 하지만 시장에서 새로 사온 재료로 만든 거라는 걸 세영은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영이 회사 회식 때문에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명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세요? 세영이 물어보니 명호는 그냥 잠이 안 와서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세영은 알 수 있었어요. 명호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혼자 늦게 들어오는 며느리가 걱정되어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늦어서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드릴게요. 세영이 말하자 명호는 아니야, 그냥 내가 잠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했지만 표정이 편안해졌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세영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고마움 정도였는데 점점 다른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남편 준우와는 다른 종류의 배려였습니다. 준우는 큰일은 잘 해결해줬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는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사업이 어려워진 후로는 세영의 말에 제대로 반응하지도 않았고 집에 있어도 늘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준우 씨는 왜 이렇게 못해줬을까? 세영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이상해서 고개를 저었어요. 죽은 남편과 그의 아버지를 비교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건 사실이었어요. 명호의 작은 배려들 때문에 집이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것. 그리고 혼자였다면 감당하기 힘들었을 여러 가지 일들을 명호가 자연스럽게 나누어서 해주고 있다는 것. 어느 날 명호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세영이 좋아하는 요구르트까지 사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언제 자신이 그 요구르트를 좋아한다고 말했나? 생각해보니 냉장고에서 꺼내 먹는 걸 명호가 유심히 지켜본 모양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세심하세요. 세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명호는 뭘, 당연한 거지. 같이 사는데 라고 했지만 귀가 빨갛게 된 걸 세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세영은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인가 명호가 집에 있다는 사실이 무척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감정이 과연 옳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예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였어요. 7월 중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째 내리는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세영이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빗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을 정도였죠. 우산을 써도 소용없을 만큼 거세게 내리는 비였습니다. 저녁 8시쯤 집에 들어선 세영은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명호가 깜짝 놀라며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옷부터 갈아입어. 감기 걸리겠어. 명호는 마치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처럼 세영을 챙겨주었어요. 세영이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명호가 따뜻한 차를 끓여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엔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해.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창밖에 빗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셨어요. 밖에서는 천둥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올해 장마는 정말 심하네요. 세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기억으로는 20년 만에 이런 비는 처음인 것 같아. 명호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뉴스에서도 계속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다고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텔레비전도, 냉장고도 모든 전기가 나간 거였죠. 정전인가 봐요. 세영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명호는 침착하게 휴대폰 후레쉬 켜봐라고 했습니다. 휴대폰 불빛으로 주변을 살펴보니 아파트 전체가 깜깜했어요. 창밖을 보니 온 동네가 정전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폭우의 정전까지. 세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명호는 촛불이 있나? 부엌 서랍에 있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서랍에서 양초 몇 개를 찾을 수 있었어요. 명호가 성냥으로 촛불을 켜니 거실이 은은한 불빛으로 채워졌습니다. 이것도 나름 운치 있네요. 세영이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밖의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촛불 앞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가까이 앉게 되었어요. 어둠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거리까지 다가앉게 되더라고요. 전기가 언제 들어올까요? 세영이 물었지만 명호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럴 때 라디오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요즘은 다들 휴대폰만 보니까 이런 게 없지. 세영은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확인해 보려 했지만 신호가 잘 잡히지 않았어요. 기지국도 정전의 영향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서로 바빠서 이렇게 긴 시간 얘기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아버님도 혼자 계실 때 이런 날이 있으셨겠어요. 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명호는 잠시 촛불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준우 엄마가 가고 나서 정말 혼자 있기가 힘들더라고. 목소리에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밤에는 더 그래.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아서. 세영의 마음이 짠해졌어요. 그동안 명호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해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준우 씨가 살아있을 때도 늘 혼자 같았어요. 세영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준우 씨가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집에 있어도 말도 거의 안 했거든요. 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외로웠나 봐요. 명호는 세영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래도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더 외로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다는 게 촛불이 깜빡이며 흔들렸어요. 밖에 바람이 더 세져서 창문이 덜컥거렸습니다. 요즘은 어떠니? 명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세영은 잠시 생각해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아버님이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세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도 그래. 명호도 고백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따뜻하다는 생각이 든다. 두 사람은 그렇게 촛불 앞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었어요.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속마음들을 털어놓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밖에 폭우 소리가 오히려 두 사람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 오늘은 무섭지 않네요. 세영이 말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날에는 불안해서 잠도 못 잤을 텐데. 나도 그래. 누군가와 함께 있으니까 든든하다.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넘었지만 아직도 전기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촛불도 거의 다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세영이 걱정스러워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어요. 그런 세영의 모습을 보며 명호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누군가를 보살피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는다는 것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폭우는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새벽 1시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촛불 아래서 나누었던 대화들이 너무도 진솔했기 때문이었죠.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번개 불빛이 거실을 순간순간 환하게 비춰줬습니다. 정말 무서운 밤이네요. 세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 유독 큰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영은 깜짝 놀라며 몸을 움찔했어요. 명호가 자연스럽게 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소리뿐이야. 명호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세영은 명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꽉 잡았어요. 아버님. 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이 천둥 소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세영아. 명호가 세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촛불의 은은한 빛 아래에서 서로의 얼굴이 가까이 보였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세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명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 안 되는 일이지. 명호도 대답했지만 세영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번개가 번쩍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 너무 외로웠다. 명호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우 씨한테 미안해요. 하지만 세영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명호는 세영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폭우는 더욱 거세졌고 두 사람의 마음도 폭풍우 속에 있었어요.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외로움과 상실감이 두 사람을 하나로 이끌고 있었어요. 한 번만 이렇게 있자. 명호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처음에는 위로의 포옹이었지만 점점 다른 의미로 변해갔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밖에 폭우 소리도 천둥 소리도 멀게 들렸어요. 오직 서로의 체온과 숨소리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괜찮을까요? 세영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잠시만, 이 순간만 생각하자. 명호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서로의 품에서 그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 5시쯤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세영은 명호의 품에 안겨서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어요. 명호도 오랜만에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며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세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생각해보자. 명호가 대답했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새벽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어요. 어젯밤의 폭풍우는 지나갔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 폭풍우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후회하니? 명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세영은 잠시 생각해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두려워요. 나도 그래. 후회는 없지만 앞으로가 걱정이야. 두 사람은 서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하룻밤 사이에 벌어졌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단순한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생각보다 깊어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출근 준비해야겠어요. 세영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 생각해보자. 서두르지 말고. 명호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속에는 어젯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명호와 세영은 서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아침에 인사를 나누거나 저녁 식사를 할 때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거든요. 명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산책 좀 하고 올게 라고 말하며 오전에 나가서 늦은 오후에야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세영과 마주치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죠. 세영도 회사에서 야근을 자주 했어요. 집에 일찍 들어가면 명호와 마주쳐야 하는데 아직 그럴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 밤 이후로 명호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준우의 고모인 수경이었어요. 50대 중반의 수경은 평소에도 직설적인 성격으로 유명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지내지? 수경이 거실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명호도 마침 산책에서 돌아와 같이 앉게 되었습니다. 고모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웬일이세요? 세영이 차를 준비하며 물었죠. 아, 그냥 지나는 길에 들렀어. 하지만 수경의 표정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게 역력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안부를 물은 후 수경이 본론을 꺼냈어요. 세영아, 솔직히 말해도 될까? 수경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고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세영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명호도 긴장한 표정으로 수경을 바라봤습니다. 동네에서 말이 많아. 시아버지랑 며느리랑 둘이 같이 산다고. 수경이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고모님, 그게 무슨... 하지만 수경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장례 때부터 사람들이 수군거리더라고.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같이 살면 어떻게 보이겠어? 아무리 사정이 있다고 해도. 수경의 말에는 걱정도 있었지만 비판의 뉘앙스도 담겨 있었어요. 명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경아,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세영이 혼자 있기 힘들어 보여서 잠시 도와주는 것뿐이야. 하지만 수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오빠,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남들이 어떻게 볼까요? 구체적으로 누가 뭐라고 하던가요? 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김 여사가 그러더라고. 남자들이 드나드는 걸 봤다고. 세영이 당황했어요. 남자들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경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례 때문에 친척들이 오가는 줄 알았는데 계속 같은 사람이 드나들길래 이상하다 생각했대. 알고 보니 시아버지더라고. 명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던데? 수경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뭐, 좋게 말하지는 않죠.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그렇게 지내도 되는 거냐고. 세영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니.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잖아요. 세영이 변명하듯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실제로는 일이 있었으니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주겠어? 수경의 말이 현실적이었어요. 특히 이런 동네에서는 소문이 빨라.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 명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세영이 혼자 살라고?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친척 집에 가서 지낸다거나. 하지만 세영과 명호 모두 알고 있었어요. 다른 친척들은 모두 자신들 생활하기도 바쁘다는 것을. 그리고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도움의 관계를 넘어선 감정이 있다는 것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게요. 세영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소문이 더 퍼지기 전에 결정하는 게 좋을 거야. 수경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수경이 돌아간 후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명호와 세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명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내가 여기 있어서 너한테 피해를 주는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세영이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사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특히 그날 밤 이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내가 다른 곳을 알아볼까? 명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세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명호가 떠난다면 다시 혼자가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러고 싶으세요? 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명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세영 곁에 있고 싶었지만 세영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네가 편한 대로 하자. 나는 상관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세영은 명호가 없는 집을 상상해 보니 무척 외로웠어요. 명호도 다시 혼자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미 서로에 대한 감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도.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경이 다녀간 지 사흘 후 세영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개인 업무를 보려고 은행에 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준우가 남긴 빚을 정리하기 위해 대출 담당자와 상담을 받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인,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무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은행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하지만 직원의 설명을 들어보니 개인적으로 빌린 돈들이 더 있었던 거예요. 보증을 서신 분들이 연락을 하고 계시던데요. 금액이 상당합니다. 직원이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총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세영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걸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됐거든요. 은행을 나선 세영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어요.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세영은 명호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 실은 빚이 더 있었어요. 명호는 놀란 표정으로 세영을 바라봤어요. 얼마나? 5천만 원 넘게요. 세영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명호도 충격을 받았어요. 준우가 그렇게 많은 빚을. 세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개인적으로 빌린 돈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월요일 저녁 세영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려는데 낯선 남자가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우 씨 부인이시죠? 남자의 목소리는 협박적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세영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제 이름은 박도균입니다. 준우 씨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도균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인상이 험악했어요.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세영은 무서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집에서 얘기하시죠. 하지만 도균은 아니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시간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명백히 위협적인 분위기였어요. 준우 씨가 저한테 3천만 원을 빌렸는데 아직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도균이 서류를 꺼내며 보여줬습니다. 이자까지 하면 지금 3,500만 원입니다. 세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봤어요. 언제까지 갚을 수 있나요? 도균의 질문에 세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그러자 도균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세영이 간청했지만 도균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반년을 기다렸어요.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무서운 말을 했어요. 돈을 못 갚으시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다른 방법이요? 동네 소문부터 내야겠어요. 빌린 돈 안 갚는 사람이 여기 산다고. 도균의 협박에 세영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때 명호가 산책에서 돌아왔어요. 세영과 도균이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급히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명호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균은 명호를 보더니 이분은 누구시죠? 저희 시아버지세요. 세영의 대답에 도균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럼 더 좋네요. 가족끼리 상의해서 돈 구해오세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연락 없으면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도균이 떠난 후 세영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어떡해요? 정말 어떡하죠? 명호는 세영을 부축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진정하자. 방법이 있을 거야. 거실에 앉아서 세영이 계속 울자 명호가 말했어요. 내가 담보를 잡히더라도 돈을 구해보겠어. 세영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제 문제예요. 아니야, 이제 내 문제이기도 해. 명호의 말에 세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님까지 피해를 보시면 정말 죄송해서 어쩌죠. 하지만 명호는 의연했어요. 가족인데 뭘. 그 순간 세영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눈물을 흘리며 명호에게 호소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제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같이 있어주세요. 이 말은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었어요. 명호도 세영의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같이 있어달라는 말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 없으면 안 된다는, 이제는 떨어질 수 없다는 고백이었죠. 그래, 같이 이겨내자. 명호가 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주변의 시선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함께 감당해야 할 현실이었어요. 아무래도 여기서는 계속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명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낫겠어.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두 사람은 새로운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도균의 협박 이후 일주일 동안 명호와 세영은 진지하게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채권자들의 압박은 계속되었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무엇보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 없으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정말 떠날 거예요? 세영이 명호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있으면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될 거야.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두 사람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명호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그 돈으로 일단 채권자들에게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새로운 곳에서 살 미천으로 쓰기로 했어요. 세영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빚 정리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세영이 물었어요. 명호는 바다 근처로 가면 어떨까? 조용하고 사람들도 별로 없는 곳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인터넷으로 여러 지역을 알아봤어요. 그러다가 남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어때요? 세영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바닷가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인구가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좋네. 여기서라면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명호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일을 처리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부동산을 팔고 빚을 정리하고 짐을 정리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하지만 명호와 세영은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이 있었거든요. 도균에게도 일부 돈을 갚고 나머지는 분할 상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바다에서 조개라도 캐서 갚겠다는 명호의 말에 도균도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요. 마지막 날 수경이 다시 찾아왔어요. 정말 떠나는 거야? 수경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고모님.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세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살면 안 돼. 수경이 마지막으로 만류해봤지만 두 사람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미 정한 일이야. 걱정 말아라. 명호가 말했어요. 그럼 연락은 하고 살아. 수경도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사실 이 상황이 최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가끔 안부 전화드릴게요. 세영이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떠나는 날이 왔어요. 이삿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필요한 것만 챙겨서 작은 트럭 한 대면 충분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볼까? 명호가 말했지만 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앞만 보고 가요. 세영의 목소리에는 의연함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트럭에 올라타고 새로운 삶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5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바닷가 마을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네요. 세영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넓은 바다를 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새로 시작하기에 딱 좋은 곳이야. 명호도 마음에 들어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부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늦깎이 부부라고 불리며 금세 마을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사는 모습이 보기 좋다 고들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부로 받아들여졌어요. 명호는 마을 입구에 작은 가게를 차렸어요. 생필품과 간단한 먹거리를 파는 구멍가게였습니다. 세영은 그 옆에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김밥과 떡볶이, 라면을 파는 소박한 가게였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시네요.
세영이 바쁘게 일하며 명호에게 말했어요. 마을에 이런 가게가 없어서 그런가 봐. 명호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열심히 일했어요. 새로운 삶에 대한 의욕이 넘쳤거든요. 무엇보다 서로를 바라보며 일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걸었어요. 여기 참 평화롭고 좋아요. 세영이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 이제야 진짜 살 것 같아. 명호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가끔 과거의 죄책감이 밀려올 때도 있었어요. 준우 씨한테 미안해요. 세영이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명호는 아들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마. 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나중에 내가 준우를 만나면 다 빌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명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고마움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어느덧 1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완전히 마을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게도 번창했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무엇보다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여기로 온 거. 세영이 어느 날 저녁 말했어요. 그래, 정말 잘한 것 같아. 명호도 동의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외로움은 이제 추억이 되었어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어느 여름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불을 끄며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어요. 내일도 힘내요. 세영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잖아. 명호가 대답했어요. 바깥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온하고 따뜻한 밤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며 새로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평범하지 않은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세영의 작은 속삭임이 고요한 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호는 세영의 손을 더 꽉 잡으며 그래, 남은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어요. 그들의 늦깎이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관계를 넘어서서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진정한 동반자가 된 두 사람. 이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렵고 죄책감이 밀려와도 때로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감동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